오늘날 우리가 성공한 투자라 부르는 것들의 수익률은 보통 몇 %일까요? 연 10%만 넘어도 훌륭한 수익이라 칭송받고 2배나 3배의 수익을 거두면 신화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신의 전 재산 2조 원을 투자해 수익률 마이너스 100%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가문의 멸문지화와 지독한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냉철한 계산기를 두드리던 당대 최고의 자산가들이 왜 이런 최악의 비즈니스에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오늘은 그들이 계산했던 돈보다 귀한 주권이라는 배당금에 대해 참견해 보겠습니다. 참견 시작. 우리는 흔히 독립운동을 뜨거운 애국심과 희생정신이라는 감정의 영역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1% 안에 들던 초고액 자산가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독립운동은 단순히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논리적인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자산가들이 직면했던 경제적 환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0년 경술 국치 이후 조선의 자산가들에게 닥친 가장 큰 공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세금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유권이라는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는 신뢰입니다. 하지만 식민지라는 특수한 환경은 이 대전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인들의 자산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증빙이 없거나 일제의 기준에 맞지 않는 토지들은 순식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같은 수탈기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당대 부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수만 마지기의 땅을 가지고 있고 수만 석의 곡식을 쌓아두고 있어도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다면 이 모든 부는 모래성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의 정책 한 번에 내 가문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불확실성은 투자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들은 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나라를 되찾는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베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 5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당시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문가 중에 명문가였습니다. 7대에 걸쳐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사망 앞쪽으로 그들이 소유한 재산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600억 원에서 많게는 2조 원에 달한다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서울 명동 일대의 노른자위 땅 대부분이 그들의 소유였다는 사실은 이들의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점 10년 나라가 넘어가자 이회영 형제들은 믿기 힘든 결단을 내립니다. 집안의 모든 노비들을 해방하고 전 재산을 금매로 처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값을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입니다. 당시 이들이 금매로 던진 자산들은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팔려 나갔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자산의 손실이자 최악의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더 급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금을 유동화하여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전 재산을 현금화해 만주로 떠난 사건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자본 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주 땅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2조 원에 달하던 자산이 총과 식량 그리고 교육비로 변해 사라진 것입니다. 이를 기업 경영에 비유하자면 수익이 나지 않는 연구개발 분야에 회사의 모든 유보금을 투입한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 연구의 결과물이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비합리적인 투자를 단행했을까요? 여기에는 자존감이라는 무형의 가치와 정체성 회복이라는 고도의 심리적 인센티브가 작용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이자 자산가들에게 주권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국적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도덕적 우위와 사회적 지위,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사라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제의 밑에서 부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그들에게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 위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나만 부자로 남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운동은 그들에게 있어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 지불이었습니다. 이 비용은 비싸고 위험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높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경주 최부자집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12대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해온 한국형 자산관리의 상징입니다. 이들의 가운 중에는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공생하며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고도의 리스크 관리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최준을 비롯한 최부자집 식구들은 이 원칙을 더욱 확장합니다. 그들은 백산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의 자금줄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곡물 상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해 임시정부로 거액의 자금을 세탁해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장부상으로는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실제로는 엄청난 금액을 독립자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였지만 그 목적이 사리사욕이 아닌 국권 회복이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최부자집의 이런 행보는 경제적 생존을 넘어선 가치 투자의 영역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일제에 협력했다면 그 거대한 부는 더욱 증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부가 민족의 고열을 짜내는 수단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독립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가문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는 당시 자산가들이 가진 명예라는 무형 자산의 가치가 물질적 자산보다 훨씬 컸음을 방증합니다. 당시 자산가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한 배경에는 식민지 경영의 모순도 한몫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자산가들을 회유하기 위해 각종 자기와 은사금을 내렸지만 동시에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거세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조선인이 대규모 자본을 형성해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일제치에서 자산가로 남는다는 것은 성장에 한계가 있는 하청업체 사장으로 남으라는 요구와 같았습니다. 주도적인 경영을 꿈꾸던 조선의 실업가들에게 독립은 자신의 사업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과제였던 셈입니다. 결국 독립운동은 감성의 산물이 아니라 당시 리더들이 내린 가장 정교한 의사결정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돈의 가치가 그것을 지탱하는 국가라는 플랫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적 진리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화폐는 종이에 불과하고 토지는 흙에 불과하지만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신뢰와 권력이 사라진다면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투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일본의 그 집요한 감시를 뚫고 어떻게 거대한 자금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그 디테일한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2조 원이라는 돈이 단순히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독립의 걸음이 되었는지 그 이면의 경제학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천문학적인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은밀한 유통 경로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2조 원이라는 거금이 단순히 보따리에 쌓여 만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제의 철저한 감시망을 교란하는 아주 정교한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백산 안희재 선생입니다. 그는 단순히 독립운동가라기보다 당대 최고의 비즈니스 아키텍트이자 자금 세탁의 귀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희재 선생이 설립한 백산상회는 표면적으로는 곡물과 면포 그리고 해산물을 파는 평범한 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백산상회의 기묘한 경영 방식입니다. 백산상회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매년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면서도 장부상으로는 늘 적재 허덕였습니다. 경제적 상식으로 보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망해가는 회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제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적자였습니다. 물건을 판 수익금의 대부분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빼돌리고 장부에는 이를 운영비나 손실로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대담한 비자금 조성 기법입니다. 일제 경찰이 장부를 들이밀며 왜 수익이 나지 않느냐고 추궁할 때마다 안희재 선생은 불경기로 인한 경영 악화라는 핑계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임시정부까지 도달했을까요? 당시 현금을 직접 운반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안희재 선생은 무역업의 특성을 활용한 환칙이 수법을 도입합니다. 만주와 상해에 지점을 둔 상인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국내에서 자금을 받은 뒤 현지에서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물리적인 돈은 국경을 넘지 않지만 가치는 이동하는 정교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일제의 감시 시스템이 따라올 수 없는 시대를 앞선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비즈니스에는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나 컸습니다. 안희재 선생을 비롯한 자산가들은 일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재를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장부상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개인 자산을 팔아 회사에 넣는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경제적 이득은커녕 가문의 미래를 통째로 태우는 화력발전소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날카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친일이라는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자산의 소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식민지 체제 내에서의 불안한 것이 결국 노예의 사슬을 금으로 도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냉철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인 부자들에게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주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일본 자본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 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시장 진입 장벽과 같습니다. 일본 본토 기업들은 온갖 특혜를 받으며 조선 시장을 장악해 나갔지만 조선인 기업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키워도 결국 일본 국가 권력의 통제 아래 있어야 했고 언제든 자산을 몰수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시스템 속에서 영원한 패자로 남느니 판 자체를 새로 짜겠다는 거대한 도박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당 이회영 형제들의 선택도 다시 보입니다. 그들은 만주로 떠나며 가져간 자금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신흥무관학교라는 일종의 군사인적 자원개발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이는 미래 국가 건설을 위한 필수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였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당장의 수익은 없지만 훗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만주의 매서운 추이 속에서 2조 원의 자산가는 한 끼 식사를 걱정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회영 선생의 아내 이은숙 여사는 훗날 회고록에서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옷을 저당 잡혀 먹을 것을 구하고 들불을 뜯어 죽을 끓여 먹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이 투자를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물질적 자산을 주권이라는 거대한 무형 자산으로 치환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들의 투자가 당시 다른 자산가들에게 끼친 영향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최준 선생은 백산상회의 주주로 참여하며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선 연대 책임의 형태였습니다. 당시 영남 지역의 네로라 하는 자산가들이 백산상회의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제가 보기에는 평범한 주식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민족 자본가들의 비밀, 결사이자 공동펀드였던 셈입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돈을 맡기면 반드시 독립운동에 쓰일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누군가 잡혀가더라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위험한 비즈니스를 지탱했습니다.
일제는 이 신뢰의 사슬을 끊기 위해 고문과 회유를 반복했지만 자산가들은 오히려 더 은밀하고 정교하게 자금줄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일제의 경제 수탈이 노골화되면서 조선인 자산가들의 가동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백산상회의 위장 적자가 너무 길어지자 일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안희재 선생은 체포되었고 백산상회는 강제 폐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회적 벤처 기업이 문을 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회사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뿌린 자금의 씨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자금으로 훈련받은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훗날 청산리 전투와 본고동 전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면 완벽한 파산이었지만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산을 녹여 독립이라는 국가적 플랫폼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대한 서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전 재산을 바쳐 독립을 일궈낸 자산가들의 가문이 해방 이후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남아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미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마지막 파트를 이어가겠습니다. 해방이라는 거대한 결과값을 마주했을 때 이들의 투자 성적표는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들의 성적표는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2조 원의 자산을 기꺼이 던졌던 이회영 형제들 중 해방된 조국 땅을 밟은 사람은 다섯째 이시영 선생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만주의 차가운 들판에서 굶주림과 고문, 그리고 병마와 싸우다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서울 명동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던 그 위대한 가문의 후손들은 해방 후에도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면 일제에 협력하며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증식시켰던 이들은 해방 전국에서도 그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득권층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역사라는 시스템이 보여준 아주 차갑고도 역설적인 대목입니다. 정의를 선택한 자들은 파산했고 기회주의를 선택한 자들은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남긴 무형의 자산, 즉 국가라는 플랫폼의 복구입니다. 만약 당대의 자산가들이 모두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일제에 순응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독립운동은 소수의 열혈 청년들만의 투쟁으로 남았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주권을 회복해야 할 당위성을 증명하기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회영, 안희재, 최준과 같은 자산가들이 보여준 결단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투자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잃었지만 대신 우리 민족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권리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라는 대체 불가능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행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 실현이었습니다. 생존과 안전의 욕구를 넘어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자아 실현의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식민지 부자로 사느니 독립국의 평범한 시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존감이 결여된 분은 결국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립운동이라는 최악의 비즈니스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불한 2조 원의 자산과 그 이상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경제적 권리의 배후에는 100년 전 자신의 전 재산을 수익률 마이너스 100%의 사업에 던졌던 선구자들의 차가운 결단이 서려 있는 셈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산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버릴 것인가요? 당장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시스템의 가치를 이해했던 그들의 통찰력은
오늘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돈의 흐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존엄과 주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단순한 감성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이 되찾고자 했던 주권이라는 시스템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견러는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차가운 논리를 해독하는 다짐을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참견러였습니다.